민지가 공원 할머니께 처음 커피를 가져다 드린 날, 그건 습관 때문이 아니었다. 누군가 오늘은 저분을 혼자 두지 마 라고 속삭인 것처럼 가슴을 옥죄는 충동 때문이었다. 그리고 민지가 몰랐던 것, 아무도 몰랐던 것은 그 작은 김이 나는 컵 하나가 너무나 거대한 진실을 밝혀내어 마침내 그 진실이 드러났을 때 오만한 백만장자는 할 말을 잃고 마음을 움켜쭌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이야기가 호화로운 저택이나 고급 사무실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낡은 벤치, 평범한 공원에서 추위에 떨며 지쳐있는 한 여성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을 보기로 결정한 한 직원에게서 시작된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어라. 그러면 왜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맹세했던 사람들까지 울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것이다. 민지는 매일 낯선 할머니께 커피를 가져다 드렸다. 민지가 일하는 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이 어리석은 짓, 시간 낭비, 이상한 습관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그는 민지가 할머니께 커피를 건네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그건 커피 때문도 아니었고 할머니 때문도 아니었다. 민지가 그 컵을 마치 성스러운 것을 바치고 있는 것처럼 건네는 방식 때문이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민지를 바라보는 방식 때문이었다. 마치 민지가 세상에 남은 마지막 좋은 것인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백만장자가 나중에 들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인 몇 마디 말 때문이었다. 그 말은 그에게 수년간 숨겨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했다.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말해두겠다. 만약 당신이 세상이 착한 사람들을 잊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라.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작은 행동 하나가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이다. 이제 댓글로 말해달라. 만약 당신과 가까운 누군가가 매일 몰래 길에 있는 사람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짜증이 나겠는가? 아니면 영감을 받겠는가? 당신의 생각을 적어달라.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생각을 바꿀 것이다. 민지는 32세였고 약간 검은 피부에 단정하게 묶은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항상 존재를 허락받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도 일어나는 이유인 7살 아들 준호를 부양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부산에서 서울로 왔다. 그녀는 도시 전체에 알려진 사업가이자 건설회사, 호텔, 투자회사의 사장인 김현우 씨의 집에서 일했다. 그는 완벽한 미소로 잡지에 실리지만 실제로는 거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현우 씨는 강남 근처의 우아한 지역에 외부 세계가 그저 장식인 양하늘을 비추는 거대한 창문이 있는 대저택에 살았다. 그는 정원사, 운전기사, 요리사 등 많은 직원을 두었지만 그 외에도 무언가 있었다. 말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찬 집처럼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민지는 새로 온 직원이었다. 3달 만에 2명의 직원을 대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첫날, 박 여사님은 민지에게 청소용품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서 나지막이 경고했다. 아가씨, 여기서는 빨리 일하고 질문하지 말고 불필요한 일에 끼어들지 마. 사장님은 까다로운 분이셔. 민지는 까다롭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월세를 내고 약을 사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묻지 않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다. 김현우는 행복한 사람도 심지어 침착한 사람도 아니었다. 때로는 민지가 그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인상을 찌푸린 채 테라스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마치 모든 전화가 싸움인 것처럼 말이다. 다른 때에는 새벽에 긴 발걸음으로 복도를 서성이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갇힌 사자처럼 초조하게 말이다. 그리고 식탁에는 항상 접시 하나가 더 놓여 있었다. 누군가 없는 것처럼 비어있는 자리였다. 민지는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을 때 현우 씨가 그녀 옆을 지나며 보지도 않고 말했다. 큰 통에 봉투를 버리지 마. 뒤에 있는 걸 써.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현우 씨는 잠시 멈췄다. 마치 다른 반응을 기대한 것처럼. 이름이 뭐야? 민지입니다, 사장님. 민지. 그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되뇌었다. 좋아. 그냥 내 일이나 하고 문제 일으키지 마. 그리고 그는 가버렸다. 직접적인 모욕은 아니었지만 민지는 여전히 굴욕감을 느꼈다. 왜냐하면 소리 지르지 않아도 사람을 하찮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지는 참았다. 그녀는 긴 날들을 견디고 요구사항을 견디고 차가움을 견뎠다. 그러다가 공원 할머니가 나타났다.
남산공원은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었고 민지는 시장에 빵이나 과일을 사러 갈 때 그곳을 지나쳤다. 그녀는 월요일에 할머니를 처음 보았다. 할머니는 허리를 굽히고 추위에 너무 얇은 코트를 입은 채 벤치에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회색이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옆에는 2가지 물건이 들어있는 작은 비닐봉투가 있었다. 딱딱한 빵 조각과 냅킨이었다. 민지는 할머니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숨 막히는 현실의 충격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그녀의 외할머니를 생각나게 했다. 같은 눈빛, 같은 지친 존엄성,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홀로 있는 같은 모습. 민지는 계속 걸었지만 3걸음 만에 멈춰섰다. 그녀는 뒤돌아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마치 세상이 그녀에게 모든 친절한 질문 뒤에는 함정이 있다고 가르친 것처럼 말이다. 살아있어요. 그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걸로 됐어요. 민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제가 자주 이쪽으로 지나다녀요. 할머니는 슬픔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은 지나쳐가요. 그녀는 말했다. 그건 잘하죠. 지나쳐가는 것. 그리고 다시 앞을 응시했다. 민지는 떠났지만 그날 그녀는 할머니를 머리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날 밤 준호의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물 끓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벤치에 앉아 평생의 삶을 기억할 수 있을까? 다음 날 그녀는 커피를 여분으로 만들었다. 뚜껑 있는 컵에 담아 가방에 넣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몰랐다. 그저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부터 커피는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 비싼 커피도 아니었고 거창한 제스처도 아니었다. 그저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민지가 직장 식당에서 챙겨둔 설탕 2봉지였다. 그녀가 커피를 건넬 때 할머니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아 천천히 마셨다. 마치 그 따뜻함이 영혼을 위로하는 것처럼 말이다. 민지는 몇 분 동안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때로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그저 침묵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민지는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을 요구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할머니의 이름은 이 할머니였다. 처음에는 성을 말하려 하지 않았다. 마치 성이 다시는 열고 싶지 않은 문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조금 마음을 열었다. 아들 있어요? 목요일에 그녀가 물었다. 네, 하나요. 준호예요. 제 삶이죠. 이 할머니는 시선을 내렸다. 나도 아들이 있었어.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그를 잃었지. 민지는 묻지 않았다. 어떤 주제는 유리 조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죄송해요, 이 할머니. 할머니는 침을 삼켰다. 그렇게 말하지 마, 아가씨. 그녀는 속삭였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울고 싶어지거든. 그리고 민지는 목에 덩어리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때부터 민지는 커피만 가져다 드린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빵이나 낡은 스웨터나 과일을 가져다 드렸다. 아들에게 부족한 것은 아니었고 필수적인 것을 빼앗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 할머니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지지 않을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민지는 이상한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아들을 언급할 때마다 이 할머니는 긴장했다. 마치 그 단어가 아직도 피 흘리는 상처를 다시 벌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민지가 자신의 일, 강남의 큰 집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이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이상한 표정으로 침묵했다. 마치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 정보가 개인적으로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았다. 민지는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김현우가 그녀를 따라온 날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현우 씨는 몇 주 동안 세부 사항을 관찰하고 있었다. 냉장고의 음식이 조금 더 빨리 사라졌다. 커피는 평소보다 빨리 떨어졌고 민지는 아침에 심부름을 나갈 때마다 조금 더 늦게 돌아왔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현우 씨는 공기 부족까지도 알아차리는 유형의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박 여사님을 불렀다. 새로운 직원, 밖에 나가면 뭘 하지? 박 여사님은 긴장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시침이 떼지 마.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사람을 여기로 데려오거나 도둑질을 하는 거야? 박 여사님은 눈을 크게 떴다. 아니요, 사장님. 민지는 성실해요. 현우 씨는 심각하게 다가왔다. 그럼 말해봐. 왜 집 물건을 낭비하는 거지? 박 여사님은 망설였다. 저는 도둑질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현우 씨는 턱을 굳게 다물었다. 내일 내가 따라가 볼 거야. 박 여사님은 말하고 싶었지만 그 집에서는
현우 씨가 결정을 내리면 아무도 그를 바꿀 수 없었기에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 다음 날 김현우는 남산공원에 서 있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직원이 한 할머니에게 커피를 건네는 것을 보았다. 마치 자신의 심장을 건네는 것처럼 말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스토리가 짜여 있었다. 민지가 나를 속이고 있어. 물건을 빼돌리고 있어. 뭔가에 연루되어 있어. 하지만 그가 본 것은 그의 선입견과 맞지 않았다. 그는 속임수도 악의도 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았다. 연민이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에게 다정함을 느끼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분노를 느꼈다. 뭘 하는 거지? 그는 갑자기 나타나며 으르렁거렸다. 민지는 거의 커피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사장님, 저는... 이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고 처음으로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의 눈은 커졌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컵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손에서 떨렸다. 현우 씨는 할머니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누구시죠? 민지는 긴장하며 침을 삼켰다. 이 할머니세요. 제가 커피를 가져다 드려요. 왜냐하면 현우 씨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 집 물건으로 말이야? 민지는 얼굴을 붉혔다. 도둑질이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제 월급으로 값을 치러요. 그저 따뜻한 물만 사용해요. 현우 씨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내 시간을 써서 누구를 도울지는 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내게 일하라고 돈을 주는 거지. 구세주 놀이를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민지는 주먹을 쥐고 울음을 참았다. 놀이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할머니는 혼자 계세요. 현우 씨는 짧고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제 내가 온 도시의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는 건가? 민지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아니요. 하지만 모두가 눈 감지 않을 책임이 있어요. 침묵이 무거워졌다. 현우 씨는 이 할머니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에게 뭘 말했길래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한 거죠? 이 할머니는 떨고 있었다. 하지만 현우 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더 깊고 오래된 그녀를 질식시키는 무언가 때문이었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이 할머니는 공원의 분위기를 바꾼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 그녀는 속삭였다. 아가씨가 커피를 가져다 주는 건 내가 잃었던 사람을 생각나게 해서야. 현우 씨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누구를요? 이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를 무장해제시키는 강렬한 눈빛이었다. 내 딸을. 민지는 눈을 크게 떴다. 현우 씨는 침을 삼켰다. 당신의 딸이요. 이 할머니는 컵을 가슴에 꽉 안았고 마침내 흘러내리는 눈물과 함께 말했다. 그래, 그리고 너도 그녀를 생각나게 해. 현우 씨는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한 걸음 물러섰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이 할머니는 목이 메어 숨을 헐떡였다. 네가 잘하는 걸 봤으니까. 그리고 그 순간 민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커피 한 잔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현우 씨는 오랫동안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왜냐하면 저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과거에 무언가가 터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김현우가 돈으로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다. 남산공원의 침묵은 짙어졌다. 아이들이 노는 소리, 풍선 장수, 멀리서 들리는 오르간 연주자의 노래 등 공원의 소리들은 그 벤치 주변에서 사라진 것 같았다. 김현우는 쉽게 놀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금융위기, 소송, 사업상 배신을 겪었지만 네가 잘하는 걸 봤으니까라는 그 한마디는 그의 가슴에 돌처럼 떨어졌다.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저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장난하는 거 아니야, 현우. 민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떠날 수도 없었다. 그 공기 속에 너무 많은 감정이 억눌려 있었다. 현우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희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시간의 흔적이 뚜렷한 뺨에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래, 내게는 돌아가셨지. 그 말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 할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내게 진실을 설명하는 것보다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게 더 쉬웠다는 뜻이야. 민지는 등골이 오싹했다. 현우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착각하신 겁니다. 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착각? 나는 네가 돌아오기를 수년 동안 기다렸어. 현우 씨의 세상은 속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5살 때 돌아가셨다고 항상 들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공개적인 장례식도, 많은 사진도, 자세한 내용도 없었고 오직 침묵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벤치에 앉은 그 여자가 말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현우 씨는 고개를 저었다. 저의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 아버지는 내가 떠나고 싶어 하는 걸 절대로 참지 못했어. 민지는 눈을 크게 떴다. 떠나고 싶다? 그래. 이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완벽한 아내,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되기를 원했어. 하지만 나는 꿈이 있었고 목소리가 있었지. 현우 씨는 그의 이탈리아 구두 밑의 땅이 더 이상 단단하지 않다고 느꼈다. 저의 아버지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고쳤다. 그는 권력 있는 사람이었고 침묵을 사는 사람이었지. 현우 씨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이 할머니, 당신은 이걸 꾸며내고 있는 거죠? 그녀는 고통과 부드러움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가 화를 낼 때 그 눈빛, 네가 어렸을 때 잠들기 싫어했던 때랑 똑같아. 민지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현우 씨는 숨을 더 빨리 쉬기 시작했다. 그만해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 계속했다. 아마도 그녀에게는 유일한 기회일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밤, 너를 내 옆에서 데려갔어. 너를 위해서라고 했지. 내가 불안정하고 내게 훈육이 필요하다고. 현우 씨는 그의 안에 있는 무언가가 듣고 싶어하고 무언가가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들은 나에게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어. 서명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를 볼 수 없을 거라고 했지. 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일시적이라고 믿고 서명했어. 민지는 입에 손을 가져갔다. 공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그들 사이에 숨쉬는 그 이야기만이 존재했다. 현우 씨는 조각들을 기억했다. 작은 여행 가방, 급한 포옹, 그의 아버지가 내 엄마가 아파서 너를 돌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 현우 씨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다. 그녀가 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너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 떨림이 현우 씨의 몸을 가로질렀다. 그럼 왜 여기 계세요? 왜 이 공원에 계세요? 네가 근처에 산다는 것을 알았거든.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멀리서라도 너를 보고 싶었을 뿐이야. 민지는 가슴에 덩어리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커피는요? 이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었다. 커피는 내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받은 다정한 행동이었어. 현우 씨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왜 우리 집에 오지 않았어요? 왜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이 할머니는 시선을 내렸다. 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네가 나에게 마음의 문을 닫을까봐 두려웠거든. 그 타격은 직접적이었다. 현우 씨는 항상 차갑고 거리를 두며 통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는 그가 자신이 비판했던 것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암시하고 있었다. 아무 증거도 없잖아. 그는 통제력을 되찾으려 애쓰며 말했다. 이 할머니는 낡은 가방에 손을 넣어 오래되고 구겨진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걸 보관했어. 현우 씨는 뻣뻣한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사진이었다. 어린 그가 그네에 앉아있고 그 뒤에 젊고 웃는 여자가 있었다. 현우 씨의 심장이 잠시 멈췄다. 그 사진은 그의 집 앨범 어디에도 없었다. 어디서 난 거죠? 내 지갑에서. 수년 동안 가지고 다녔어. 민지는 백만장자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니었다. 의심이었다. 현우 씨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쓸어내렸다. 이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 내 왼쪽 무릎에 흉터가 있지. 이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바로 그 그네에서 떨어져서 생긴 거야. 너를 울면서 부엌까지 안고 갔고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약속했어. 현우 씨는 배에 충격을 느꼈다. 그 흉터는 거기에 있었고 가까운 가족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몰랐다. 민지는 완벽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침착함을 잃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속삭였다. 그럼 내 모든 삶은? 그는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어머니와 헤어지게 했고 그의 이야기가 불완전했으며 그의 정체성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현우 씨는 몸을 돌렸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현우, 이 할머니가 나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를 파괴하러 온 게 아니야. 그저 네가 행복한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그 질문이 가장 잔인했다. 그는 행복했을까? 그는 돈, 명성, 존경을 가졌지만 행복은? 민지는 빈 접시가 있던 식탁, 밤 산책, 그 거대한 집의 침묵을 떠올렸다.
현우 씨는 대답하지 않고 몇 걸음 걸었지만 무언가가 그를 멈춰 세웠다. 그는 다시 돌아섰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저를 법적으로 찾지 않았어요? 이 할머니는 숨을 헐떡였다. 나는 자원이 없었어. 그 서류에 서명한 후에는 혼자 남겨졌고 아무도 내 아버지와 맞서려 하지 않았거든. 현우 씨는 아버지의 이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민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사장님,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알아. 그는 그녀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공원은 그들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풍선 장수는 그 벤치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지진을 모른 채 지나갔다. 이제 뭘 원하세요? 현우 씨가 마침내 물었다. 이 할머니는 진심 어린 눈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 돈도 원치 않고 내 성도 원치 않아. 그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현우 씨의 심장은 수년 동안 봉쇄되어 있던 곳에서 부서졌다. 아무도 그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파괴적인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는 수년 동안 제국을 건설했지만 한 번도 가정을 건설한 적이 없었다. 민지는 모든 것을 바꿀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고 느꼈다. 현우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증거, 서류,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어. 여기는 없지만 가지고 있어. 백만장자는 사진을 그의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조사해 볼 거야.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딱딱하지 않았다. 취약했다. 민지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때 이 할머니가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말을 덧붙였다. 내 아버지는 나를 너에게서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숨겼어. 현우 씨는 긴장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엇을요? 이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네가 그의 유일한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 세상은 다시 무너졌다. 민지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했잖아. 이 할머니는 속삭였다. 떠나기 전에 내가 임신했었다는 것.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현우 씨는 심장이 가슴에서 뛰쳐나올 것 같았다. 그건 불가능해. 아니야. 민지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다른 아들도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시선을 내렸다. 응. 현우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어디에 있어요? 눈물이 마침내 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 아이도 잃었어. 그녀의 목소리의 고통은 너무나 깊어서 아무도 그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었다. 내 아버지가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하게 했어. 현우 씨의 세상은 더 이상 형태를 갖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형제자매도 잃었다. 살아있나요?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이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민지는 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될 것이라고 느꼈다. 현우 씨는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낯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가능성으로, 과거의 거울로 보였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울고 싶었지만 그의 자존심은 여전히 그의 안에서 싸우고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마침내 말했다. 그럼 저의 아버지는 저에게 어머니보다 더 많은 것을 훔쳤습니다. 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게 진실을 훔쳤어. 해는 천천히 저물기 시작하며 공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민지는 그녀의 작은 커피 한 잔이 거대한 문을 열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수십 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숨쉬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것은 그 둘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김씨 집안이 현우 씨가 항상 믿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살아있지 않다면 누군가는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현우 씨는 민지를 보았다. 내일은 출근하지 마.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사장님, 내일 아침 8시에 우리 집으로 와. 들을 것이 있어. 민지는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다. 네, 사장님. 현우 씨는 다시 이 할머니를 보았다. 아무것도 약속할 수는 없지만 진실을 알아낼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변했다. 아직 화해는 아니었고 용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탐색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을 통제했던 한 남자가 진실을 찾기로 결정했을 때 과거는 떨기 시작한다. 그날 밤 김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진은 그의 책상 위에 여전히 놓여 있었고 항상 우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길고 불안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이탈리아 크리스탈 램프의 불빛 아래 간신히 빛나고 있었다. 사진은 진짜였다. 너무나 진짜였다. 그는 그네를 기억할 수 있었고 어머니의 밝은 드레스를 기억할 수 있었고 향수를 기억할 수 있었다. 그가 기억할 수 없었던 것은 그녀가 죽은 순간이었고
그것이 그를 속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었다. 강남 저택의 안방은 견딜 수 없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현우 씨는 일어났다. 재킷을 입고 가족 서류를 보관하는 개인 서재로 내려갔다. 이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흔적이 있어야 했다. 그는 아버지 소유였던 오래된 금속 서류함을 열었다. 파일, 등기 문서, 유언장, 증명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너무 완벽했다. 현우 씨는 어린 시절과 관련된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출생증명서, 학교 기록, 건강보험. 그는 어머니의 사망증명서를 찾았다. 없었다. 가슴에 충격을 느꼈다. 더 초조하게 다시 찾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는 항상 그것을 보았다고 믿었고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사망에 대한 공식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땀이 손에 젖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30년 동안 가족 변호사였던 최 변호사님에게 전화했다. 현우야, 최 변호사님이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일이야? 저희 어머니의 사망 증명서를 찾아주세요. 반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건 가족 기록에 있을 거야, 현우야. 없어요. 최 변호사님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내 아버지는 많은 서류를 직접 처리하셨어. 아마도. 현우 씨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어머니가 정말로 죽었다고 했을 때 돌아가셨나요? 이번에는 침묵이 더 길었다. 너무 길었다. 현우야, 그건 과거의 일이야. 현우 씨의 심장이 잠시 멈췄다. 대답해주세요. 최 변호사님은 한숨을 쉬었다. 내 아버지는 그 문제를 다시 들추지 말라고 부탁하셨어. 그 문장은 말하지 않아도 확인하는 것과 같았다. 무슨 문제요?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 현우 씨는 눈을 감았다. 의심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내일 아침 일찍 와주세요. 거기에 있을게. 최 변호사님이 대답했다. 현우 씨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댔다. 수년 동안 그는 아버지의 기억을 옹호했다. 그를 존경하고 모방했지만 이제 그는 자신에게 강해지는 법을 가르친 사람이 자신의 가장 큰 공허함의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팔시 정각의 민지가 저택의 초인종을 눌렀다. 유니폼을 입지 않고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고 눈에 띄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박 여사님이 문을 열었다. 들어와 아가씨.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셔. 민지는 배가 이상한 느낌으로 가득 찬 채 긴 복도를 걸었다. 현우 씨는 창문 앞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섰을 때 그는 바로 돌아보지 않았다. 그 여자를 믿어? 그는 서론 없이 물었다. 민지는 침을 삼켰다. 네, 사장님. 현우 씨는 마침내 돌아섰다. 그의 눈은 분노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로 붉어져 있었다. 어젯밤에 서류들을 확인해봤어. 어머니의 사망 증명서가 없어. 민지는 등골이 오싹했다. 그럼 누군가 거짓말을 한 거네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최 변호사님이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몇 분 후에 들어섰다. 그는 나이든 우아한 남자였고 수년간의 비밀로 가득 찬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현우 씨는 심각하게 인사했다. 앉으세요. 현우 씨가 명령했다. 민지는 거의 보이지 않게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가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변화였다. 최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을 열고 오래되고 시간 때문에 누렇게 변한 파일을 꺼냈다. 당신의 어머니, 이 할머니는 1994년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민지는 공기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현우 씨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죠? 최 변호사님은 망설였다. 당신의 아버지가 법적 별거를 요청했습니다. 감정적 불안정성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의학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전략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현우 씨의 심장은 분노로 뛰었다. 그리고 저는요, 단독 양육권을 신청했습니다. 현우 씨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소위 죽음은요? 최 변호사님은 시선을 내렸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에게 그녀가 죽었다고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갈등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가슴에 손을 가져갔다. 현우 씨는 갑자기 일어섰다. 평생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군요. 그의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다. 현우 씨, 진정하세요. 최 변호사님이 그를 진정시키려 했다. 당신의 아버지는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보호?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 단어를 뱉었다. 그는 저의 어머니를 빼앗았습니다. 침묵이 무거워졌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켜보았다. 차갑고 계산적인 남자가 그녀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어렵게 덧붙였다. 현우 씨는 억눌린 분노로 그를 바라보았다. 말씀하세요. 당신의 어머니는 별거 후에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민지는 눈을 크게 떴다. 고소요? 네. 최 변호사님이 계속했다. 그녀는 임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우 씨의 심장이 거의 멈췄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그 진술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우 씨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건 사실인가요? DNA 검사는 없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쪽의 법적 자원 부족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침묵은 파괴적이었다. 민지는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 아기는 태어났나요? 현우 씨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 변호사님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네, 세상이 멈췄다. 어디에 있습니까? 현우 씨가 속삭였다. 최 변호사님은 침을 삼켰다. 저희 기록에는 그 이후의 기록이 없습니다. 현우 씨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기록이 없다니요? 소송 후 당신의 아버지는 사법부에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민지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합의금요? 네. 이 할머니가 모든 주장을 포기하는 대가로요. 현우 씨는 이를 악물었다. 대중에게는 항상 그렇게 곧고 명예로웠던 아버지의 이미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에게 형제나 자매가 어딘가에 있다는 뜻입니다. 민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할머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현우 씨는 처음으로 다른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우월감이 아니라 취약함이었다. 그를 찾아야 해. 최 변호사님은 고개를 저었다. 거의 30년이 지났습니다. 상관없어. 현우 씨는 다시 사진을 들었다. 돈이 다시 진실을 묻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민지는 그에게서 무언가가 깊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공원에서 그녀의 행동을 비난했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받은 아들이었다. 사장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쩌면 이 할머니가 더 많은 것을 알 수도 있어요. 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바로 할머니를 만나러 가자. 몇 시간 후 세 사람은 다시 남산공원으로 돌아왔다. 이 할머니는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현우 씨가 단호한 발걸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표정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앉았다. 현우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그리고 아기는요? 그가 계속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이 할머니의 얼굴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성남의 시립병원에서 태어났어. 민지는 등골이 오싹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합병증이 있었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해서 옮겨질 거라고 했어. 현우 씨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딱 한 번 보셨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그들은 그 아이를 나에게서 빼앗아갔어. 그 아이를 위해서라고 했지. 민지는 눈을 감았다. 서류를 받으셨나요? 이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이가 입양되었다는 편지 한 장뿐이었어. 현우 씨는 가슴에 충격을 느꼈다. 입양이라고요? 응.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그 편지 가지고 계세요? 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 현우 씨는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가 알던 세상은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거짓말로 이루어져 있었다. 제가 그를 찾을 겁니다. 민지는 그를 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있었다. 이전의 오만함이 아니었다. 필요성이었다. 이 할머니는 떨었다. 현우야, 더 이상 너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 그가 젖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통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공원의 바람이 세게 불었다. 민지는 이야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느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입양되었다면 누군가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자랐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현우 씨가 그를 찾는다면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남산공원의 공기는 더 이상 같지 않았다. 현우 씨의 눈빛에는 민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오만함도 통제도 아니었다. 급박함이었다. 자존심이 아니라 공허함에서 비롯된 조용한 급박함이었다. 이 할머니는 낡은 가방을 쥐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마치 그 안에 그녀의 과거의 마지막 조각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편지는 내 방에 있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버릴 용기가 없었어. 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가시죠.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백만장자가 그렇게 빨리 걷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누가 그를 보든 상관하지 않았다. 평소에 뻣뻣한 자세도 아니었다. 수백만 달러 회의에서 명령을 내리는 남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너무 늦게 도착할까봐 두려워하는 아들처럼 보였다. 이 할머니는 성남의 평범한 하숙집에 살았다. 공원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오래된 건물로 벗겨진 벽과 곰팡이 냄새가 났다. 현우 씨는 녹슨 철문 앞에 멈춰섰다. 그곳은 그의 대리석과 유리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는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작았다. 간소한 침대, 낡은 옷장, 낡은 램프가 놓인 탁자, 그리고 침대 밑 상자 속에 과거가 있었다. 이 할머니는 어렵게 무릎을 꿇고 비닐로 쌓인 종이 상자를 꺼냈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다시는 네가 이걸 찾으러 올 줄은 몰랐어. 그녀는 속삭였다. 현우 씨는 그녀 앞에 몸을 숙였다. 처음으로 그의 눈은 누군가를 내려다보지 않고 같은 높이에 있었다. 이 할머니는 상자를 열었다. 오래된 사진, 신문, 스크랩, 아기 팔찌, 그리고 시간 때문에 누렇게 변한 하얀 봉투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건네기 전에 몇 초 동안 들고 있었다. 여기에 그들이 알려준 모든 것이 적혀 있어. 현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단단하지 않았다. 그는 봉투를 열었다. 종이가 펼쳐지면서 바스락거렸다. 민지는 침묵하며 지켜보았다. 문서에는 시립병원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여성 환자, 이 할머니, 신생아 남성, 안정상태, 이송 승인, 그 아래에는 타자기로 작성된 메모가 있었다. 미성년자는 사설 입양 절차에 따라 인도될 예정입니다. 산모는 자발적으로 권리 포기서에 서명합니다. 현우 씨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자발적 권리 포기라니요. 이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진정제에 취해 있을 때 서명하게 했어. 서명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를 볼 수 없을 거라고 했지. 침묵은 파괴적이었다. 민지는 가슴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다. 현우 씨는 종이를 구겨질 때까지 꽉 쥐었다. 이건 불법이야. 그 당시에는 돈 없는 여자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어. 이 할머니가 대답했다. 현우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입양 가족의 이름이 나와 있나요? 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알지 못했어. 민지는 천천히 다가갔다. 사장님, 프로토콜 번호로 기록을 추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현우 씨는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것이 있었다. 존경심이었다. 맞아. 그는 전화를 들었다. 최 변호사님, 그들이 받자마자 그가 말했다. 1995년 시립병원 입양 프로토콜을 추적해야 합니다. 반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건 복잡합니다, 현우 씨. 오래된 기록입니다. 상관없어. 찾아내. 그는 전화를 끊었다. 이 할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이대로 두지 않을 겁니다. 할머니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현우야, 만약 네가 그를 찾는다면 아마도 그는 우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그 가능성은 큰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진실을 찾는다는 것은 거부당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상관없어.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알 권리가 있어. 민지는 그녀 앞에 있는 남자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말에는 돈이 결코 주지 못했던 인간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이틀 후 최 변호사님에게 전화가 왔다.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현우 씨는 그의 서재에 있었다. 민지는 조용히 청소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는 기울이고 있었다. 기록은 사설 입양 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계속했다. 2002년에 문을 닫았지만 기록은 다른 기관에 흡수되었습니다. 현우 씨는 일어섰다.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날 오후 현우 씨와 민지는 서울 중심가의 한 사무실로 차를 몰고 갔다. 민지는 그 차에 동반자로 타본 적이 없었다. 항상 뒤에 앉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이제 그녀는 백만장자 옆에 앉아 있었다. 침묵은 달랐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고마워. 그가 갑자기 말했다. 민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왜요, 사장님? 커피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녀는 시선을 내렸다. 때로는 작은 것이 큰 것을 바꿔요. 현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그의 평생은 거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필요했던 것은 단순한 것이었는데 말이다. 그들은 사무실에 도착했다. 한 여자가 그들을 맞이했다. 1995년 입양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현우 씨가 문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여자는 인내심 있게 디지털 파일을 검토했다. 영원 같은 몇 분이 흘렀다.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여기 있습니다. 현우 씨는 심장이 귀에서 뛰는 것을 느꼈다. 아이는 이 씨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민지는 숨을 멈췄다. 서울에 사나요? 아니요.
2년 후에 대전으로 이사했습니다. 현우 씨는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아이의 이름은요? 여자는 망설였다. 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지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훈. 그 이름은 현우 씨의 가슴에 낯선 메아리처럼 울렸다. 현재 나이 28세. 그들이 계산한 것과 같았다. 민지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것을 느꼈다. 그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현우 씨는 턱을 꽉 쥐었다. 진행하겠습니다. 나갈 때 민지는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현우 씨는 웃지 않았다. 흥분하지도 않았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두려우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현우 씨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미워할까봐 두려워. 민지는 다정함을 느꼈다.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돈을 잃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던 백만장자는 이제 기회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날 밤 현우 씨는 다시 하숙집으로 돌아갔다. 이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언가를 찾았니? 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살아있어요. 눈물이 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이름은 지훈이래요. 대전에 살고 있어요. 이 할머니는 얼굴을 가렸다. 고마워. 고마워. 현우 씨는 그녀 옆에 앉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를 안았다. 문가에 서 있던 민지는 세상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그 포옹은 우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았다. 어색하고 늦었지만 진짜였다. 그리고 때로는 진짜가 완벽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를 찾아낼 거야. 현우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할머니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그를 보았다. 만약 그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면? 현우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노력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민지는 그 순간 깊은 무언가를 깨달았다. 커피는 결코 단순히 커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달이었다. 거의 3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연 불꽃이었다. 그들이 막 떠나려 할 때 이 할머니가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또 다른 것이 있어. 현우 씨는 그녀를 보았다. 내가 아기를 빼앗긴 날 울던 간호사가 있었어. 민지는 눈살을 찌푸렸다. 왜요?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거든. 현우 씨는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 할머니는 몇 초 동안 생각했다. 한미진이었던 것 같아. 민지는 눈을 크게 떴다. 저의 어머니 이름이 한미진이에요.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현우 씨는 천천히 민지를 향해 돌아섰다. 뭐라고 했어? 그녀는 침을 삼켰다. 저의 엄마는 90년대에 성남 시립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했어요. 세상은 다시 변했다. 아직 살아계세요? 현우 씨가 물었다. 네. 현우 씨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그분과 이야기해야 해. 민지는 운명이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엮고 있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그녀의 어머니가 그 간호사였다면 진실을 아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세부 사항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현우 씨는 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이건 여기서 끝나지 않아.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는 사업상의 약속처럼 들리지 않았다. 거짓 속에서 더 이상 살지 않으려는 아들의 결단처럼 들렸다. 과거는 열리기 시작했고 대전에서 그들이 발견할 것은 지훈뿐만 아니라 현우와 민지의 삶까지도 바꿀 수 있었다. 왜냐하면 때로는 진실을 찾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의 이야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성남에서 민지 어머니의 집까지 가는 길은 조용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무게감 있는 침묵이었다. 현우 씨는 앞을 똑바로 응시하며 운전했지만 그의 마음은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시립병원에서, 분만실에서, 강제로 서명한 문서에서 민지는 다리 위에 손을 깍지 끼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커피를 가져다 주는 행동이 자신의 삶과 사장님의 이야기를 연결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저희 엄마는 과거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항상 자신의 일에 대해 조용하셨어요. 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진실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민지는 옆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를 김현우 사장님으로 보지 않았다. 조각조각 자신의 정체성을 재건하고 있는 한 남자로 보았다. 그들은 성남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단정한 집에 도착했다. 밝은 파란색으로 칠해진 벽, 화분들로 가득한 작은 정원. 민지가 먼저 내려 문을 두드렸다. 50대 중반의 한 여자가 문을 열었다. 머리를 묶고 따뜻한 눈빛에 고귀한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민지야? 그녀가 놀라서 물었다. 별일 없니? 민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 할 이야기가 있어요. 여자는 현우 씨를 바라보았고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당신, 그녀는 속삭였다. 현우 씨는 가슴에 충격을 느꼈다. 한미진 씨이신가요?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촉촉해지기 시작했다. 네, 민지는 심장이 강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엄마, 1995년에 성남 시립병원에서 일하셨어요? 미진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네, 침묵이 무거워졌다. 현우 씨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의 어머니가 그 해에 거기서 출산했습니다. 미진 씨는 마치 수년 동안 그 순간을 기다린 것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알고 있습니다. 민지는 바닥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요? 미진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들어오세요. 그들은 들어섰다. 거실은 작았지만 아늑했다. 미진 씨는 천천히 앉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항상 이날이 올 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현우 씨는 등골이 오싹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군요. 미진 씨는 시선을 내렸다. 당신의 어머니는 서명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현우 씨의 심장이 멈췄다. 어떻게요? 그들은 아기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해서 옮기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약했고 취약했고 진정제에 취해 있었어요. 민지는 입에 손을 가져갔다. 강요당한 거군요. 미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변호사들도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죠. 현우 씨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의 아버지가요. 미진 씨는 연민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침묵은 파괴적이었다. 저는 젊었어요. 미진 씨가 계속했다. 힘이 없었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민지는 목에 덩어리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왜 울었어요? 그녀가 물었다. 미진 씨는 딸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자신이 무엇에 서명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아들을 빼앗기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현우 씨는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기는 건강했나요? 미진 씨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네, 그 한마디는 폭탄처럼 터졌다. 이송도 필요 없었고 입양도 필요 없었어요. 민지는 분노가 몸을 휩쓰는 것을 느꼈다. 그럼 속인 거군요. 미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현우 씨는 갑자기 일어섰다. 저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의 침묵을 샀군요. 미진 씨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었어요. 현우 씨는 그녀를 보았다. 저는 기록사본을 보관했어요. 세 사람의 심장이 빨라졌다. 가지고 계세요? 현우 씨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미진 씨는 일어섰다. 오래된 서랍으로 걸어가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결코 파괴할 수 없었어요. 현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의료기록, 서명,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법적 보호자가 요청한 이송, 산모는 진정제 효과 하에 있음. 현우 씨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민지는 모든 단어를 지켜보았다. 이것이 강요된 증거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미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발적으로 서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침묵은 깊었다. 현우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것으로 사건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미진 씨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현우 씨, 법적 정의만을 찾지 마세요.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서적 진실을 찾으세요. 민지는 그 말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미진 씨는 계속했다. 당신의 아버지는 두려움에서 행동했어요. 그가 한 일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은 잔인한 결정을 낳죠. 현우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무엇을 두려워했죠? 미진 씨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통제력을 잃을까봐, 명성을 잃을까봐, 당신을 잃을까봐. 침묵은 많은 것을 드러냈다. 민지는 그 순간 무언가를 깨달았다. 현우 씨의 아버지는 단순히 악의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 집착에서, 지배하려는 욕구에서 행동한 것이었다. 저의 형제는 뭔가 아나요? 현우 씨가 마침내 물었다. 미진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민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입양 중개인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미진 씨는 몇 초 동안 생각했다. 서재용이라는 남자였어요. 고위층 가족들을 상대했죠. 현우 씨는 이야기가 어두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아직 살아있나요? 모르겠어요. 민지는 모든 대답이 더 많은 질문을 열어준다고 느꼈다. 현우 씨는 서류들을 들었다. 고맙습니다. 미진 씨는 다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 그날 무언가를 잃었어요. 그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잃었어요. 침묵은 인간적이었다. 민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았다. 침묵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미진 씨는 그녀를 강하게 안았다. 네가 거짓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았어.
현우 씨는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부드럽고 잔인한 충격으로 자신을 강타하는 무언가를 이해했다. 사랑은 항상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일 때 수십 년을 견뎌낸다. 그는 미진 씨에게 돌아섰다. 필요하다면 증언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미진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네. 민지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의 어머니는 공범이 아니었다. 그녀는 증인이었고 이제는 목소리가 될 것이다. 집을 나서면서 현우 씨는 말없이 걸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대전으로 갈 거야. 그녀는 그를 보았다. 혼자요? 현우 씨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네가 같이 왔으면 좋겠어. 민지는 눈을 크게 떴다. 제가요? 네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 민지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큰 일의 일부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좋아요. 현우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내일 일찍 출발하자.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 때 세 명의 삶이 동시에 변하고 있었다. 이 할머니는 작은 방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 미진 씨는 파란색 집에서 죄책감을 덜 느끼며 과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현우 씨는 거대한 저택에서 처음으로 권력이 그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이해했다. 진실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공중에 떠있는 질문은 다른 것이었다. 지훈은 그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왜냐하면 그를 찾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거의 3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여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날 아침 서울의 새벽은 달랐다. 하늘이 더 맑아서도 공기가 달라서도 아니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김현우는 사업이 아니라 지훈이라는 이름에 대해 생각하며 깨어났기 때문이다. 민지는 작은 배낭을 메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채로 제 시간에 도착했다. 그녀는 사장님을 따라 도시를 떠나본 적이 없었고 이렇게 개인적인 일로 나서는 것은 더욱 처음이었다. 검은 차는 대전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렸고 그들 사이의 침묵은 말하지 않은 생각들로 가득했다. 만약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면? 현우 씨가 갑자기 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민지는 몇 초 동안 대답을 망설였다. 그럼 적어도 그에게 들려준 이야기보다 더 큰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현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년 동안 그는 계약, 회사, 투자를 통제했지만 이제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무언가, 즉 거부당할 두려움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오에 도착했다. 최 변호사님은 예비 법적 절차를 통해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다. 이지훈은 화려한 호화로움과는 거리가 멀지만 편안하고 조용한 주택가에 살고 있었다. 민지는 줄지어 있는 집들, 잘 가꾸어진 나무들, 차고 앞에 주차된 차들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는 좋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현우 씨는 목에 덩어리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길 바라. 그들은 크림색 집 앞에 차를 세웠다. 작은 발코니가 있는 집이었다. 현우 씨는 내리기 전에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잠시 그는 망설였다. 육체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감정적인 두려움이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영원 같은 몇 초가 흘렀다. 문이 열렸다. 28세 정도의 한 남자가 나타났다. 검은 머리카락, 단호한 눈빛, 차분한 자세. 그리고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세상을 멈추게 했다. 그가 현우 씨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지는 즉시 그것을 알아차렸다. 지훈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네. 현우 씨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 순간을 연습해 본 적이 없었다. 피가 이렇게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지훈입니다. 그가 마침내 겨우 말했다. 누구를 찾으시죠? 현우 씨는 침을 삼켰다. 저의 이름은 김현우입니다. 지훈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바라보았다. 낯선데요. 민지가 작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중요한 일 때문에 당신과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지훈은 그들의 얼굴을 평가했다. 위협은 보이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있었다. 일하는 중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상업적인 일이라면 관심 없습니다. 현우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상업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지훈은 망설였다. 마침내 문을 조금 더 열었다. 5분. 그들은 들어섰다. 거실은 단정하고 깔끔했다. 선반에는 가족 사진이 있었다. 지훈이 나이든 부부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현우 씨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느꼈다. 안도감. 그는 사랑받았구나. 지훈은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좋아요.
무슨 일이죠? 현우 씨는 심장이 가슴을 두드리는 것을 느꼈다. 당신이 입양되었다는 것을 아나요? 침묵이 즉각적이었다. 지훈은 한 번, 두 번 눈을 깜빡였다. 그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의 부모님은 결코 저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공기가 다시 순환하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팔짱을 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현우 씨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의 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훈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저의 출생은 이 집입니다. 저의 부모님, 저의 삶이죠. 현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럼 설명하세요. 현우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당신의 생모는 이 할머니입니다. 지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단호한 표정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걸 어떻게 아시죠? 왜냐하면 그녀는 저의 어머니이기도 하니까. 세상이 멈췄다. 민지는 시간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벌떡 일어섰다.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 씨도 일어섰지만 거리를 유지했다. 제가 당신의 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침묵은 거의 고통스러웠다. 지훈은 이리저리 걷기 시작했다. 아니, 이건 불가능해. 민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지켜보았다. 지훈은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저의 부모님은 저의 생모가 저를 돌볼 수 없었고 자발적인 결정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우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멈춰섰다. 제가 도난당했다고 암시하는 건가요? 그 단어는 돌처럼 떨어졌다. 현우 씨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 조작이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훈은 불신과 억눌린 분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왜 제가 당신을 믿어야 하죠? 현우 씨는 서류 사본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왜냐하면 저에게 증거가 있으니까요. 지훈은 망설였다. 서류를 들고 천천히 줄들을 훑어 내려갔다. 민지는 그의 호흡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는 속삭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없었다. 증언할 의향이 있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현우 씨가 덧붙였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는 당신을 찾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살아있어요? 그 질문에는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다. 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훈은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다. 수년 동안 그는 자신의 생모를 그림자처럼 닫힌 미스터리처럼 상상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녀가 살아있고 그를 사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필요해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지는 처음으로 그에게 직접 말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당신에게 진실을 알 선택권을 주러 온 것입니다. 젊은이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저의 양부모님은 저의 가족입니다. 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훈은 다시 서류들을 보았다. 그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왜 지금인가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현우 씨는 목소리를 낮췄다. 아무도 보지 않던 여인에게 매일 커피를 가져다 주던 누군가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눈살을 찌푸렸다. 뭐라고요? 민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공원, 커피, 고백, 조사. 지훈은 침묵하며 들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젊은이는 소파에 몸을 기댔다. 이건 너무 많아요. 현우 씨는 이상한 충동을 느꼈다. 그를 안아줘야 할지 아니면 뒤로 물러서야 할지 몰랐다. 그는 후자를 택했다. 오늘 아무것도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훈은 그를 보았다. 현우 씨의 눈에는 계산이 아니라 취약함이 있었다. 그녀가 나를 보고 싶어 해요?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현우 씨는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네, 침묵은 달랐다. 이제는 거부가 아니라 호기심이 섞인 두려움이었다. 지훈은 선반의 가족 사진을 바라본 다음 다시 현우 씨를 바라보았다. 먼저 부모님과 이야기해야 해요. 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옳습니다. 민지는 안도감을 느꼈다. 폭력적인 종결이 아니라 반쯤 열린 문이었다. 지훈은 문으로 다가갔다. 그들이 나가기 전에 그가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원합니다. 현우 씨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것을 갖게 될 겁니다. 차가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출발했을 때 몇 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민지는 마침내 침묵을 깼다. 그가 우리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현우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야.
그는 백미러를 보았다. 나의 눈을 가지고 있군. 민지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리고 사장님처럼 눈살을 찌푸리는 방식도요. 현우 씨는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사업가의 웃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웃음이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막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이제는 서류뿐만 아니라 감정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정은 서명하거나 기록되지 않고 마주해야 한다. 대전에서 지우는 닫힌 문 앞에 서서 서류들을 들고 있었고 그가 알던 삶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그날 밤 대전에서는 아무도 편안히 잠들지 못했다. 호텔 방에서 현우 씨는 창문 앞에 앉아 도시의 먼 불빛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 불빛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말이다. 민지는 옆방에 있었지만 그녀도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 걸린 것이 단순한 재회뿐만이 아니라 정체성, 소속감, 그리고 거의 30년 동안 열려있던 상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조용한 동네의 크림색 집에서 지훈은 양부모인 이 원장님과 박희연 씨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서류가 담긴 파일은 그들 앞에 열려 있었다. 침묵은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다. 어디서 그걸 가져왔니? 박희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 누군가 저를 보러 왔어요. 김현우라는 남자예요. 저의 형이래요. 이 원장님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성은 식탁에 불편한 메아리처럼 떨어졌다. 김 씨라니. 그가 천천히 되뇌었다. 박희연 씨는 시선을 내렸다. 지훈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두 분은 무언가 알고 있었나요? 침묵이 대답이었다. 엄마, 그가 부드럽게 다시 물었다. 알아야겠어요. 박희연 씨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이 원장님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입양이 불분명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지훈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불분명하다니, 어떻게? 이 원장님은 깊이 한숨을 쉬었다. 중개인이 자발적인 권리 포기였다고 확신시켰지만 소문이 있었어. 생부가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지훈은 세상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도 서명했군요. 박희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너를 너무나 원했어, 아들아. 그래서 충분히 묻지 않았지. 그녀의 목소리의 고통은 진짜였다. 지훈은 분노가 머물 곳을 찾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양부모님은 악당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를 사랑했고 돌보았고 안정적인 어린 시절을 주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진실이 존재했다. 저의 생모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그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박희연 씨는 힘껏 고개를 저었다. 출산 직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지훈은 눈을 감았다. 거짓말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컸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침묵이 무거워졌다. 그녀를 만나고 싶니? 이 원장님이 마침내 물었다. 지훈은 망설였다.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모르겠어요. 박희연 씨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들아,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 출생에 달려있지 않았어. 하지만 네가 답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너를 막지 않을 거야. 그 말은 그가 예상치 못한 것을 주었다. 자유. 지훈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만나봐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 씨의 전화가 울렸다. 낯선 메시지였다. 혼자 이야기하고 싶어요. 변호사 없이, 압력 없이. 현우 씨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침 식탁에서 그 맞은편에 앉아있던 민지는 그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 사람이에요. 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이야기하고 싶대. 민지는 심각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가세요. 현우 씨는 망설였다. 만약 그가 나를 거부하면? 민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럼 적어도 용감했던 거겠죠. 현우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다. 여기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몇 분 후에 답장이 왔다. 학동공원 11시. 운명은 처음 장면을 반복하는 것 같았다. 또 다른 공원, 또 다른 벤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대화. 지훈은 현우 씨가 도착했을 때 앉아 있었다. 정장도 입지 않았고 값비싼 시계도 차고 있지 않았다. 청바지와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현우 씨는 그의 앞에 멈춰 섰다. 그 닮은 점은 무시할 수 없었다. 같은 광대뼈, 같은 턱선. 지훈이 침묵을 깼다.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닙니다. 그들은 앉았다. 잠시 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항상 무언가 맞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지훈이 마침내 고백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현우 씨는 끼어들지 않고 들었다. 당신의 삶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저 진실을 선택권을 주고 싶을 뿐입니다. 지훈은 시선을 내렸다. 왜 이제 와서요? 현우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아무도 보지 않던 여인이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정말로 수년 동안 나를 찾았나요? 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부드러워졌다. 긴장된 것이 아니었다. 지훈은 침을 삼켰다. 그리고 당신은요? 현우 씨는 잠시 망설였다. 나는 네가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으니 무시할 수 없어. 그 진심은 공기에 무언가를 바꾸었다. 지훈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를 만나고 싶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문이 열리는 것처럼 무거웠다. 현우 씨는 가슴이 따뜻한 무언가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승리가 아니라 안도감이었다. 그날 오후 지훈은 양부모님과 이야기했다.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다. 박희연 씨는 울었다. 이 원장님은 그를 강하게 안았다. 내 마음은 넓어. 그가 말했다. 그게 중요해. 지훈은 가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사를 확장하고 있다고 느꼈다. 차가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출발했을 때 현우 씨는 백미러로 지훈을 바라보며 감동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지훈 옆에 뒤에 앉아있던 민지는 자신이 성스러운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고 느꼈다. 아무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할머니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현우 씨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지훈은 문지방에 서 있었다.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이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공기가 사라졌다. 지훈아.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입술에서 기다린 이름인 것처럼 속삭였다. 지훈은 심장이 가슴을 두드리는 것을 느꼈다. 진실을 안 이후로 여러 번 그 순간을 상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더 연약하고 더 인간적이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이 할머니는 어렵게 일어섰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미안해. 그녀가 처음으로 말했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훈은 자신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죄책감이 아니라 고통을 보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는 속삭였다. 눈물이 허락 없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 할머니는 손을 내밀었지만 그를 감히 만지지 못했다. 지훈은 마지막 걸음을 내딛고 그녀를 안았다. 완벽한 포옹은 아니었다. 어색했고 수년 동안 억눌렸던 눈물로 가득 찼다. 민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현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켜보았다. 왜냐하면 그 포옹은 어머니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치유했기 때문이다. 이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었다. 매일 너를 생각했어. 그녀는 속삭였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몰랐지만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시간은 무의미해졌다. 30년이 한순간으로 압축되었다. 현우 씨는 천천히 다가갔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다. 그것은 다른 포옹이었다. 더 억제되었지만 인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는 깊은 무언가를 이해했다. 가족은 항상 잃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거짓의 겹겹이 아래에 숨겨져 있을 뿐이다. 세 사람이 앉았을 때 침묵은 부드러웠다. 지훈은 현우 씨를 보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결정할 필요는 없어. 지훈은 이 할머니를 보았다. 그냥 그녀를 알고 싶어요. 한 걸음씩. 그녀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지는 이야기가 빛을 향해 가고 있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과거를 치유하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현우 씨의 아버지에 대한 질문들, 정의에 대한 질문들, 너무 많은 고통을 야기한 결정들에 대한 질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진실은 더 이상 묻혀있지 않았다. 그 작은 방에 앉아 숨 쉬고 있었다. 그리고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희망이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희망이 가장 큰 기적이다. 그 포옹은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했다. 잃어버린 세월을 지우지 못했고 공허한 크리스마스를 돌려주지 못했으며 보이지 않는 상처를 없애지 못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해냈다. 방치를 멈추게 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지훈은 며칠 동안 서울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하숙집도 저택도 아닌 중간급 호텔에서였다. 자신이 느끼는 것을 이해할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우 씨는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그것을 존중했다. 무언가의 속도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민지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아차렸다요. 예전에는 딱딱한 명령을 내리던 남자가 이제는 부드럽게 물었다. 편안하세요? 필요한 건 없으세요?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침묵을 선호하세요? 지우는 그런 취약함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세 사람은 남산 공원을 산책했다. 같은 공원, 같은 벤치,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같은 이야기. 이 할머니는 민지가 선물한 새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항상 여기로 오셨나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들을 침범하지 않고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곳이었어. 현우 씨는 목에 덩어리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저는 결코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는 다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내게 숨겨진 일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지 마. 지훈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왜 더 싸우지 않았어요? 그 질문은 비난이 아니라 고통이었다. 이 할머니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때로는 그저 살아남는 것만이 남을 때가 있어. 침묵은 인간적이었다. 비난도 판단도 없었고 오직 이해뿐이었다. 현우 씨는 무언가 미해결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떠다녔다. 어느 날 밤, 저택의 서재에서 그는 지훈과 민지를 모았다. 이것이 법적 전쟁으로 바뀌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답할 수 없습니다. 지훈은 주의 깊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다른 것을 하고 싶어. 민지는 호기심을 느꼈다. 현우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저의 어머니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할 겁니다. 이 할머니가 참석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무엇을 위해서? 권력에 의해 침묵당한 여성들을 위해서, 부당한 결정으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을 위해서. 지훈은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사업가만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복수 대신 치유를 선택하는 남자를 보고 있었다. 그것이 일어난 일을 바꾸지는 못해요. 지훈이 말했다. 아니, 현우 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어. 침묵은 의미로 가득 찼다. 민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커피 한 잔이 이렇게 큰 것을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다음 날들은 실제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현우 씨는 서두르지 않고 이 할머니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러 앉았다. 그가 결코 알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을 발견했다. 천 인형을 안고 자는 것을 좋아했고 어둠을 무서워했고 행복할 때 크게 웃었다는 것을 지훈도 들었다. 몇몇 특징에서 자신을 알아보았고 다른 특징에서는 자신을 독특하게 만드는 차이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경쟁하지 않았고 이미 채워진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존하는 법을 배웠다. 민지는 가득 찬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시작의 증인이었고 이제 그 열매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현우 씨와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요청했다. 그들은 저택의 테라스에 앉았다. 석양은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였다. 제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다. 현우 씨는 망설이지 않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지훈은 그를 보았다. 당신의 돈은 원치 않아요. 현우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제공하지 않았어.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시간을 원해요. 지훈이 계속했다. 압력 없이 당신을 알고 싶어요. 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그리고 처음으로 둘 다 긴장 없이 미소 지었다.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더 단순한 것이었다. 존재. 어느 날 아침, 민지가 보온병을 들고 공원으로 돌아왔다. 이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이 그녀를 동반했다. 현우 씨도 몇 분 후에 도착했다. 네 사람은 앉았다. 민지가 커피를 따랐다.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이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니? 그녀가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것이 이걸로 시작했다는 거야. 민지는 겸손하게 시선을 내렸다. 저는 그저 할머니가 혼자 계시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지훈은 손으로 컵을 들었다. 때로는 작은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바꿔요. 현우 씨는 민지를 보았다. 결코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왜요, 사장님? 돕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믿었던 것에 대해서. 민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달리 보는 것이 늦는 법은 없어요. 현우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고 그 순간 어떤 사업도 그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이해했다. 권력은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에 있다. 삶은 잃어버린 세월을 돌려주지 않고 거짓을 지우지 않으며 부서진 것을 정확히 재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회를 제공한다.
다르게 선택할 기회, 침묵의 사슬을 끊을 기회, 고통을 목적으로 바꿀 기회. 커피는 단순히 커피가 아니다. 동반자가 될 수 있고 다리가 될 수 있으며 묻혀있던 진실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큰 행동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세상은 누군가 지나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바뀐다.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사람을 누군가 바라볼 때, 누군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 바뀐다. 현우 씨는 돈이 잃어버린 시간을 살 수 없지만 정의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지호는 진실을 아는 것이 자신이 받은 사랑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장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 할머니는 안아주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민지는 이미 마음으로 알고 있던 것을 확인했다. 선량함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만약 당신이 세상이 너무 차갑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당신은 항상 누군가의 겨울 속 따뜻한 커피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한 행동이 어떤 문을 열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바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작은 행동이 당신의 삶을 바꾼 적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때로는 하찮아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